이거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언론에 이게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라고 하면 이렇게 기사가 나는 내용이 주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담배를 피우신 분들이 숨가쁘고 기침 가래가 있으면은 만성 폐쇄성 폐질환일 수 있다고 하고, 이게 어떻게 보면 폐암보다도 무서울 수도 있다. 그리고 오랫동안 서서히 진행하는 병이고, 나도 모르게 병이 생겨서 더 무섭고, 의외로 이 병이 흔하다. 그렇지만 일반인들은 잘 모르는 병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중년 남성 40대 이상의 중년 남성 중에 한 5분의 1, 20% 가까이 이 병이 있는데, 대개는 이제 그 병이 심하지 않기 때문에요, 모르고 지내시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이 병을 있다고 본인이 알고 계시는 분은 전체 환자의 한 3% 미만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이 병을 잘 생소하고 못 들었다고 하시더라도요, 뭐 다른 분에 비해서 그렇게 떨어지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병 자체가 좀 어려워서, 질환명 자체가 어려워서 그렇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이 병이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는 게요, 이제 지금 암이나 심장병은 치료가 많이 발전을 해서 사망률이 줄고 있는데, 이 폐질환은 점점 이렇게 사망률 원인이 순위가 상승하고 있고, 2050년대는 세계보건기구에서 전 세계 사망 원인의 1위가 이 폐질환 때문에 사망하는 것으로 해서 전 세계적으로 이 병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미세먼지도 많고 대기오염도 심하고, 그러니까 점점 이제 폐질환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 대기오염과도 영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 40대 이상 성인은 당뇨병하고 유사하게 유병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뇨만큼 흔한 질환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제 그러면 당뇨 환자나 고혈압 환자분들은 쉽게 검사해서 진단도 받고 치료받는 환자들이 많은데요. COPD 만성 폐쇄성 폐질환은 전체 환자의 한 25% 정도만 진단되고 있고, 실제로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는 그 중에 10명 중에 1분 정도만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대부분 이 병이 있는지 모르고 지내시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대부분이 50대 이상의 어르신들이 이 병이 많이 갖고 계신데, 대개는 이제 나이 들어서 이제 좀 활동하기 힘들어지고 숨이 차나 보다라고 이렇게 여기시기 때문에 잘 모르고 계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성 폐쇄성 폐질환 말을 풀어서 말씀드리면요, 만성이라는 거는 보통 이제 질병이 만성이라고 하는 거는 보통 수개월 이상 되는 걸 만성이라고 하는데요. 이 만성 폐쇄성 폐질환은 수십 년 동안 지속되는 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20년이나 30년 이상 담배를 피신 분들이 주로 생긴다고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폐쇄성이라는 건 뭔가가 이렇게 좁아졌다는 의미인데, 어디가 좁아진 거냐면 이 기관지, 우리가 이렇게 호흡을 하게 되면 코에서부터 공기가 들어와서 기관을 통해서, 기관지 통해서 끝에는 이제 폐에 있는 폐포까지 도달해야 되는데요. 이 기관지 중에서 주로 말초 세기관지 한 2mm 미만의 아주 가는 기관지들이 이제 조금씩 좁아져서 결국에는 숨이 들이쉬고 내쉴 때 공기의 통로가 좁아지게 되는 걸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폐쇄성이라는 말을 쓰고요. 폐질환은, 이 폐는 기도와 폐포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기관지에도 병이 오고 폐포에도 병이 온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흔히 이제 만성 폐쇄성 폐질환보다는 어르신들이 편하게 많이 듣는 말이 만성기관지염이라는 말을 많이 듣게 되시는데요. 이 만성기관지염은 그냥 2년간 연속해서 1년에 3개월 이상 기침 가래가 지속적으로 되는 경우에 만성기관지염이라고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기침 가래만 있는 경우는 만성기관지염이고요. 거기에 이제 기도가 좁아져서 이제 폐쇄성 폐질환이 같이 동반된 거를 만성 폐쇄성 기관지염이라고 해서 이 말이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라고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성 기관지염 폐포를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이게 정상적으로 이렇게 그 세기관지가 이렇게 깨끗하고 안에 비어 있어야 돼요. 공기가 들어갈 수 있는 통로가 유지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 만성 기관지염 환자분들은 이렇게 세기관지가 이렇게 두꺼워져 있으면서 이 안에 염증 물질이 차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침도 잘 나오고 가래도 많이 나오게 됩니다. 폐 기종은 이제 폐는 공기가 들어가는 장기이기 때문에 공기가 들어가 있는 게 당연한데요. 그게 비정상적으로 과도하게 폐포가 손상되면서 공기가 포획되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폐기종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이 폐포는 이게 포도송이처럼 이렇게
그 현미경적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폐포가 파괴되면서 이제 부풀어 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부풀어 오른 폐를 폐기종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이제 폐를 이제 꺼내서 보면 이렇게 정상적인 폐는 이렇게 폐포가 아주 작고 잘 안 보이는 데 비해서 망가진 폐는 이게 폐포가 이렇게 커다랗게 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폐포는 이제 손상된 폐포이기 때문에 우리가 호흡을 해도 그 기능적으로 아무런 역할을 못하고 호흡에 방해만 되는 그런 그런 부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폐기종은 이게 공기가 들어온 폐가 우리가 흡입한 공기를 다시 내보내고 다시 들이셔야 되는데 폐로 들어온 공기가 다시 충분히 나오지 못한 상태에서 다시 들이쉬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숨이 차다는 느낌이 들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폐가 점점 부풀어 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상적인 폐는 이제 폐가 이렇게 횡격막 이렇게 바깥쪽으로 갈수록 이렇게 아래로 내려오는 이런 곡선을 그리게 되는데 이게 평평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횡격막이 이렇게 평평해진 상태에서 우리가 호흡을 하기 때문에 호흡이 힘들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를 이제 CT로 찍어보면 이렇게 새까맣게 이렇게 파괴된 이런 부위들이 다 폐기종이라고 해서 폐포가 손상돼서 깨진 부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손상된 부위에는 이제 폐가 이제 혈액도 잘 안 가고 그러므로 인해서 이제 감염도 잘 발생하게 되고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폐암도 잘 생기게 되겠습니다. COPD라는 병은 학술적으로는 아주 어렵게 정의가 되어 있는데 쉽게 생각하면 이제 폐로 들어가는 기관지가 좁아져서 호흡하기 힘든 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기관지가 좁아지고 폐포가 손상되는 가장 흔한 원인은 오랫동안 담배를 피시는 분들한테 생기고요. 한 5년, 10년 잠깐 피시는 경우에는 대개는 큰 문제는 없는데 대개는 한 20년 이상 장기간 담배를 피신 분들한테 주로 생기고 또 담배를 피지 않으신 분들에는 이제 직업적으로 분진에 노출되시거나 실내오염이 있거나 반복적으로 기관지염을 앓았거나 그런 경우에 이제 기관지가 좁아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매우 흔한 질환이고 그리고 이렇게 그래서 여러 사회경제적으로도 아주 중요한 질환인데요.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점 진행하는 게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COPD가 이렇게 생길 수 있는 위험인자는 말씀드렸다시피 제일 중요한 게 이게 흡연이 되겠고요. 외부에 계속 유해 입자가 기관지에 들어가고 폐포에 들어가서 폐포를 손상시키기 때문에 생기고 그 다음에 잦은 감염이 있거나 호흡기 감염이 있을 때 생길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담배를 피신다고 해서 다 생기는 건 아니기 때문에요. 가족력이 있는 분들한테도 잘 생깁니다. 일정 정도의 유전력이 있다고 볼 수 있고 특히 이제 50대 이상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한테 많이 생긴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담배를 이렇게 피시면 깨끗한 이렇게 폐가 이렇게 시커멓게 이렇게 담배 때문에 이렇게 폐가 망가지게 되고 그럼으로써 이제 폐가 망가지면서 만성 폐질환이 생기고 또 폐암도 잘 생기게 되고요. 이게 외국에는 담배 카페에 이렇게 담배를 피시면 폐기종이 생길 수 있습니다. 경고 문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성 폐쇄성 폐질환 환자의 한 8, 90% 정도는 오랫동안 담배를 피워서 이 병이 생기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직접 흡연을 안 하더라도요, 간접 흡연을 장기간 하는 경우에도 이렇게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특히 또 이제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 있는 분들이 본인은 담배를 끊었는데, 주변에 이제 담배 연기에 자꾸 노출되면 갑자기 이렇게 호흡곤란이 심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 외에는 예전에 이제 우리나라의 아궁이에 불 때 오를 때 실내 이렇게 연기에 많이 노출되거나, 담배 연기 비슷하게 이렇게 연기에 자꾸 노출된다거나, 요즘 이렇게 대기오염이 심하면 이렇게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 증가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외에 직업적으로 이렇게 분진에 수십 년 동안 계속 노출되시면 기관지가 나빠지고 폐가 손상되기 때문에 이런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만성 폐쇄성 폐질환 증상은 대부분의 폐질환의 증상이 이제 기침이 나고 가래가 나오고 그다음에 빨리 걷거나 계단을 오를 때 숨이 찬 게 가장 큰 특징이고요. 특히나 이제 감기 걸리거나 그랬을 때 기침이나 가래가 심해지고 또 한 가지는 이렇게 미세먼지가 많다든지 아니면 겨울에 찬 공기에 노출된다든지
뭐 그런 상황에서 갑자기 기침 가래가 심해지고 남들보다 감기가 오래 가고 그런 증상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호흡곤란이 심하면 심해질수록 이 만성폐쇄성 폐질환 환자분들이 생활에 장애를 받게 되고 그래서 사망률도 증가하게 되는데요. 그 호흡곤란 정도로 이게 점수로 나타내 보면 이제 뭐 힘든 운동 외에는 숨차지 않는 경우는 정상으로 보면은 뭐 가만히 있어도 숨찬 경우는 아주 심한 경우고요. 내가 문제가 있다고 느낄 수 있는 정도는 동년배들하고 같이 걸어갔을 때 숨이 차서 처지게 되면 아 내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되면은 이제 앞으로 감기에 걸리거나 그래서 갑자기 숨차서 입원하실 수도 있고 다른 잘 걷는 동년배 친구분들에 비해서 내가 오래 살기 힘들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보면 이게 호흡곤란이 심하면 심할수록 일찍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어도 숨차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별로 활동 안 하고 화장실 갈 때도 숨차 그 정도로 병이 심하신 분들은 한 3년 이상 살기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호흡곤란 외에도 이렇게 기침 가래 정도나 아니면 일상생활 활동 정도, 잠을 얼마나 잘 주무시는지, 그리고 일상생활 하는데 얼마나 잘 자신감 있게 활동하시는지, 기운이 왕성하신지 이런 걸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지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점수를 체크해서 이게 10점 이상 되시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외래에서 환자분들이 오시면 이런 그 설문지를 나눠드리고 체크를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가능하면 이제 이 증상이 10점 미만으로 유지되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만성 폐질환이 서서히 진행하면서 이렇게 뭐 주로는 운동할 때, 뭐 바삐 걸을 때, 계단을 오르거나 등산을 갈 때 숨이 차시다가 근데 갑자기 이렇게 호흡곤란이 심해서 응급실로 오신다든지 병원을 가게 되신다든지 그런 거를 이제 만성 폐쇄성 폐질환의 급성악화라고 말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이런 이벤트는 이렇게 갑자기 나빠지는 이유는 뭐 다음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감염이 있거나 아니면 공기오염에 노출되거나 그랬을 때 갑자기 나빠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만성 폐쇄성 폐질환의 급성악화를 겪게 되면 이제 갑자기 호흡곤란이 심해지기 때문에 삶의 질이 떨어지게 되고 그다음에 폐기능이 점점 빨리 떨어지게 되고 이런 분들은 생존 기간도 짧게 되겠습니다. 실제로 보면 대개는 폐기능이 수십 년 동안 서서히 이렇게 떨어지게 되는데요. 이렇게 한번 이제 갑자기 호흡곤란이 생겨서 병원에 입원하시거나 퇴원하시게 되면 회복이 되더라도 이전만큼 회복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점점 폐기능이 빨리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갑자기 나빠지는 것을 예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약을 쓰는 게 어르신들이 이제 지금 숨찬 걸 해결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향후에 갑자기 나빠지지 않게 예방하기 위해서 이렇게 치료를 하는 게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이렇게 응급실로 오거나 입원하시는 분들은 그렇지 않은 환자들에 비해서 이게 사망률이 굉장히 높아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1년에 3번 이상 입원하시거나 그렇게 자주 입원하시게 되는 분들은 그렇지 않은 환자분들에 비해서 그 생존 기간이 굉장히 짧기 때문에요. 이런 일을 예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갑자기 나빠지는 이유는 뭐 어르신들 잘 이해할 수 있겠지만 감기 걸리시거나 아니면은 이제 감기에 걸린다는 건 대개는 이제 상기도에 바이러스 감염이 되는 건데요. 그 외에도 기관점에 뭐 세균이나 아니면 다른 균에 의해서 갑자기 기관점이 심해졌을 때 이렇게 갑자기 호흡곤란이 심해질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렇게 미세먼지가 많거나 아니면 주변에 유해 입자가 많은데 노출이 된다거나 그랬을 때 갑자기 나빠지실 수 있기 때문에 주변 환경에 이렇게 분진이나 이런 데 노출되지 않게 주의하는 게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또 대표적인 예전에 한번 큰 사건이 있었던 게 런던 스모그 사건이라고 해서요. 1952년도에 영국에서 그때 그 석탄으로 발전하고 그랬을 때 이제 굉장히 대기오염이 심했는데요. 이 5일 동안 스모그가 런던을 뒤덮었을 때 첫 3주에 한 4,000명 정도가 심폐질환으로 사망하게 됐고 한 2, 3주 동안 이 일로 인해서 1만 2천 명 가까이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대다수 이제 노약자나 어린이 만성질환자가 사망하셨는데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미세먼지 주의보 같은 거 나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미세먼지가 심한 날에는 노약자분들이나 폐질환 있는 분들은 외출을 삼가라고 해서 경보도 울리고 그런 일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폐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잘 주의 깊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병을 진단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COPD라는 병, 만성 폐쇄성 폐질환을 의심하는 거는 이제 주로 이제
젊은 20, 30대에는 거의 안 생기고요. 40세 이상의 어르신들한테 생기고, 담배를 오래 피신 분들이거나 담배를 안 피셨으면 담배 연기와 비슷한 이렇게 유해입자의 분진에 계속 장시간 10년, 20년 계속 노출되신 분, 이런 분들한테 생길 수 있고, 주로는 서서히 진행하는 호흡곤란과 기침, 가래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증상만 가지고는 이 질환을 진단할 수 없기 때문에 기관지가 좁아졌는지 호흡에 장애가 있는지를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좀 힘드시지만 폐활량 검사를 꼭 하셔야 됩니다. 폐활량 검사는 이렇게 최대한 숨을 들이쉬고 쉰 상태에서 최대한 빨리 내쉬게 해서 들어온 공기를 얼마나 재빨리 내쉴 수 있느냐, 이걸 평가하는 거고요. 그래서 1초 만에 얼마나 공기가 잘 나오는지 그걸 평가해서 환자분들의 그 호흡 능력을 평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1초간 나오는 공기량을 통해서 이게 적으면 적을수록 폐가 안 좋은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폐 호흡 기능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오래 사시기 힘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폐 기능이 낮으면 낮을수록 오래 살기 힘들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환자분들을 치료를 하는 목표는 숨찬 걸 일단 해결하는 게 가장 중요한 목적이고, 그래서 숨찬 게 덜해지면서 이제 일상생활을 잘 하시게 하고 운동도 하시게 하고, 그러면서 이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감기 걸리거나 아니면 유해입자에 노출됐을 때 갑자기 나빠지는 급성악화를 예방하고, 그래서 병원에 덜 입원하시게 하는 게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 외에는 궁극적으로는 이제 더 오래 사시게 하는 게 치료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치료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게 담배를 피우고 계시는 분들은 금연하는 게 되겠고, 그다음에 갑자기 나빠지는 감기 예방을 위해서 겨울에 독감 예방 접종하고 폐렴 예방을 위한 폐기균 예방 접종을 하시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기관지 염증을 억제하고 기관지를 넓히는 기관지 확장제를 쓰는 약물 치료가 있고, 그리고 또 아까 선보여드렸던 그런 운동 같은 걸 포함하는 호흡 재활 치료, 그다음에 산소가 부족하신 분들한테는 산소를 공급해주는 치료, 일부 환자 아주 심한 경우에는 재택 인공호흡기 사용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폐기종이 심하면 폐가 이렇게 많이 부풀어 오르게 돼서 호흡이 힘들어지는데, 그런 경우에는 폐용적 축소술이라고 해서 다음에 최선 교수님께서 설명할 수술하는 방법도 있고요. 또 기관지 내시경으로 폐용적을 축소를 시행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COPD 병이 안 걸리는 예방하고 치료하는 제일 중요한 거는 다음에도 말씀드리겠지만 금연이고요. 그래서 대개는 혼자서 금연해야지 하면 100명 중에 4명만 금연 성공하시고요. 저희가 이제 만성폐쇄증 환자분들 외래에 오셔서 금연하시라고 의사가 금연하시라고 계속 권유를 해도 10분 중에 1분 정도 금연하십니다. 그 정도로 금연하기가 쉽지는 않고요. 많은 환자분들이 담배를 안 피면서 스트레스 쌓여서 살기 힘들다고 하시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요. 그래서 요즘은 그래서 건강보험공단에서 이런 금연 프로그램에 참여하시면 진료비도 보조해드리고 만약 금연을 성공하시면 인센티브도 주고 하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에 참여하셔서 약물 치료를 하시면 한 4분의 1 정도 금연에 성공하시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서 금연하시는 것은 쉽지 않다. 그래서 의료기관 그런 금연을 도와주는 그런 금연 보조제나 약물 치료를 같이 받는 게 금연에 도움이 되시겠습니다. 금연을 하면요, 일단은 한 1, 2주 만에라도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폐기능이 증가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한 1에서 9개월 지나면 기침도 감소하고 호흡곤란도 감소하고 폐도 깨끗해지고, 그 다음에 담배가 꼭 폐만 영향을 주는 게 아니잖아요. 심장에도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심장병 위험도 감소하게 되고, 장기적으로는 여러 가지 구강암이나 후두암이나 식도암, 방광암 여러 가지 암에 대한 그런 위험도를 감소시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30세에 금연하시면 10년 더 사실 수 있고요. 60세에 금연하시면 60세에 금연하더라도 3년 더 살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계속 담배 피시는 거에 비해서. 그리고 폐암 발생도 한 10배 정도로 감소시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약물 치료는 이제 어르신들이 제일 힘들어 하시는 게 저희 우리나라에서는 먹는 약을 선호하시잖아요. 먹는 약이 편하고. 근데 이제 저희 이런 만성폐쇄성 폐질환이나 천식에서는 기관지를 넓혀주고 기관지 염증을 억제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흡입제를 쓰셔야 됩니다. 이렇게 들이마시는 약들을요. 그래서 정확한 방법으로 규칙적으로 사용해야지 효과가 있습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쓰시면은 약을 쓰셔서 전혀 효과가 없거든요.
그리고 이런 흡입제를 못 쓰는 경우에 한해서만 먹는 약을 쓰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흡입제를 쓰는 게 원칙이 되겠습니다. 흡입제를 쓰는 이유는요, 먹는 약에 비해서 효과가 빨리 나타나고, 그리고 기관지에 바로 약이 들어가기 때문에, 효과가 빠르면서도 효과가 강력합니다. 또 하나는 이게 먹는 약들은 장에서 흡수되고 간으로 갔다가 기관지에 와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전신부작용이 생길 수 있는데 이런 전신부작용 발생하는 빈도가 적게 됩니다. 그래서 흡입제를 쓰시는 게 좋고요. 그래서 최근에 이런 많은 흡입제들이 개발됐습니다. 이렇게 많은 약들이 개발됐고요. 그래서 이 중에 많은 약들을 다 쓰는 게 아니고 이 중에 한두 개라도 본인한테 맞는 약을 잘 쓰시는 게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분사흡입기라고 해서 이렇게 딱 누르면 분무기처럼 이렇게 분사되는 흡입기도 있고요. 또 하나는 건조분말 흡입기라서 들이마시면 약이 분말가루가 나오는 약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약들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면 쓰더라도 아무런 효과가 없기 때문에요. 이렇게 실제로 그냥 약만 들고 가서 제대로 쓰지 못하시는 분하고 이게 약 사용법을 잘 배우셔가지고 정확하게 잘 쓰시는 분들은 확실히 갑자기 나빠져서 입원할 확률도 줄어들게 되고 호흡곤란도 줄어들게 되고 확실히 오래 사시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흡입제를 처방 받으셨을 때 사용법을 잘 배우시는 게 제일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저희 센터에서 전문가 강사를 교육을 하고 있는데 그걸로도 힘드신 경우에는 저희가 이렇게 홈페이지에다가도 이렇게 동영상을 다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자녀분들이나 아니면 가족분들한테 말씀하셔서 이게 요즘은 다 인터넷이나 아니면 스마트폰 같은 걸로 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약 쓰시는 분이 계시면요, 내가 정확하게 쓰고 있는지 그렇게 확인하고 쓰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대개는 본인이 잘 쓴다고 생각하시는데 실제로 확인을 해보면 잘못 쓰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약을 써도 효과가 없는 거는 이 약이 효과가 없는 경우도 있지만 대개는 약을 잘못 써서 효과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러면 이 약을 쓰는데도 효과가 없으면 한번 내가 잘못 쓰고 있는 건 아닌지 확인해 보시는 게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병원에 와서 내가 혹시 약을 잘못 쓰고 있는지 체크해 달라고 말씀해 주시면 저희 병원 직원들이 언제든지 체크해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런 약들을 못 쓰는 경우, 뭐 소화라든지 너무 병이 심해서 숨쉬기도 너무 힘든 같은 경우는 이렇게 네뷸라이저라고 해서 이렇게 직접 기계가 약을 입안으로 분사해주는 기계가 있고, 이렇게 스페이스라고 해서 이 기구에다가 약을 뿌려 넣고 천천히 흡입하는 기구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사용하면 좀 더 편하게 약을 쓸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이렇게 만성폐쇄증 폐기종이 심한 경우에는 폐가 많이 부풀어 올라서 이게 너무 폐가 이렇게 용적이 커져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제 호흡하기가 힘들으시기 때문에 폐 용적을 좀 축소하는 시술을 하기도 합니다. 모든 환자한테 다 하는 건 아니고요. 일부 아주 제한적으로 폐 기능 저하가 굉장히 심하고 폐 용적도 많이 증가되어 있고 일상생활하기 너무 힘들어하시는 그런 경우에 제한적으로 하게 되고요. 하게 되면 이제 폐 용적이 이렇게 부풀러 있던 폐들이 이렇게 여기는 오른쪽 위쪽에 이렇게 기관지에다가 밸브를 넣어서 공기가 이쪽으로 못 들어가게 해서 이 폐가 짜부러들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용적이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횡격막이 다시 이렇게 정상 모양으로 되돌아오면서 폐 용적이 감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호흡하시면 좀 더 편안하게 호흡하실 수 있기 때문에요. 이런 시술을 하기도 합니다. 또 한 가지는 COPD 환자들이 이제 폐가 안 좋으시기 때문에 숨이 차시기 때문에 활동을 안 하시게 되는데요. 활동을 안 하시면 근육이 약화되고 근육이 약화되면 더 숨차고 그러니까 더 활동 안 하게 되고 계속 악순환을 밟게 되죠. 또 한 가지는 이제 또 폐가 안 좋으신 분들이 특징적으로 여기 오신 분들 어르신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개는 저체중입니다. 근육이 많이 소모되어 있고 본인은 열심히 드신다고 하시는데 살이 안 찌고 체중이 빠지고 팔다리 근육이 많이 약해지고 그런 일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영양 불균형이 오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영양 불균형이 되지 않게 골고루 잘 드시는 게 좋은데 대개는 식욕도 없고 조금 먹으면 배가 부르고 숨이 차서 잘 못 드시겠다고 하시는데요. 여러 번 나눠서라도 조금씩 자주 드시더라도 영양 불균형 되지 않게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잘 드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호흡 재활이라고 해서 운동하는 게 또 중요하게 되겠죠. 그래서 폐는 한 번 망가진 폐는 약으로 다시 원상복구는 되지는 않습니다. 조금 더 개선시킬 수는 있지만 결국 이제 폐는 안 좋지만 호흡 근육은 강화시켜서
근육으로 버텨야 되거든요. 그래서 호흡 근육을 강화시키는 치료가 중요하게 되겠고, 거기에서 핵심은 운동을 열심히 하시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호흡제를 할 때는 뭐 운동만뿐만 아니라 이 병이 어떤 병인지에 대해서 잘 아셔야 되고, 어떤 운동을 하면 좋은지, 그리고 갑자기 숨이 찼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불안증이나 우울증이 있으시면 거기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도 필요하고요. 영양 불균형이 있는지 그런 것도 확인해야 되고, 그리고 만성폐질환 환자분들은 다음에 설명드리겠지만 여러 가지 그 심장질환이나 다른 골다공증이나 이런 동반질환들이 많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 없는지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운동을 열심히 하고 그러면 호흡곤란도 감소하고 그렇게 잘 활동하실 수 있기 때문에 삶의 질도 증가하게 되게 되고, 그럼으로써 이제 덜 입원하게 되고 생존율도 높아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운동은 아까 설명드렸던 비슷한 운동들인데요. 유산소 운동이나 근력 운동, 유연성 운동, 흡기근 운동 이런 것들을 골고루 하시는 게 중요하고, 이게 한 번에서는 되진 않고요. 최소한 한 6주 정도, 한 달 반 정도는 꾸준히 하셔야지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경증 COPD 환자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3에서 5일 정도 약간 숨찰 정도의 운동을 걷기나 자전거 타기나 수영을 하시는 게 좋고요. 뭐 아주 심해서 호흡곤란이 심하신 경우에는 조금 강도를 낮춰서 조금씩이라도 움직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너무 숨차신 경우에는 이제 어머니 입술 호흡법이라고 펄슬립 브레싱이라고 해서요. 저희가 보통 이게 숨이 차면 그 본능적으로 숨을 자꾸 들이마시려고 합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마음을 진정을 시키시고 숨을 천천히 충분히 내쉬는 상태에서 다시 들이마시셔야 돼요. 그래서 숨 들이쉬는 것보다 내쉬는 시간을 한 4, 5배 정도 길게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한 1, 2초 들이쉬고 그러니까 휘파람 불듯이 내쉬고 나서 다시 하는 이런 그런 호흡법도 익히시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복식호흡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배가 충분히 올라올 정도로 충분히 복식호흡법을 하시는 게, 숨이 차면 호흡수가 빨라지는데요. 얕고 빨라지면 오히려 호흡이 비효율적으로 됩니다. 가능한 천천히 깊숙이 들이셨다가 천천히 내쉬고, 그래서 천천히 숨 쉬는 게 오히려 호흡이 효율적이 되겠습니다. 숨이 차다고 해서 다 산소가 도움이 되지는 않고요. 산소가 필요하신 분들은 우리 몸에 산소가 부족하신 분들한테만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그 산소가 부족한지 알아보려면 혈액 검사를 해봐야지 알 수 있습니다. 단순히 그래서 손가락에서 산소 파워도 측정하는 거거나 아니면 동맥혈 검사를 해서 이게 산소가 몸에 부족하다, 그런 경우는 반드시 산소 치료를 하는 게 도움이 되고요. 중요한 거는 산소를 하시려면 하루에 최소 15시간 이상 지속적으로 해야지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한두 시간 하는 거는 거의 효과가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이렇게 만성 폐질환이 있는 분들은 이제 폐만 나쁜 게 아니고요. 심장도 안 좋고, 뭐 당뇨병도 있고, 그리고 대사증후군이라 해서 고지혈증이나 비만이나 이런 게 같이 있는 경우도 흔하고, 골다공증도 있고, 또 한 가지는 너무 안 움직이고 숨이 많이 차신 분들은 우울증이 있는지도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 됩니다. 그 말씀드리는 또 폐암이 혹시나 생기지는 않는지 이런 거에 대한 체크가 필요하겠습니다. 실제로 보면 이렇게 만성 폐질환 환자분을 검사를 해보면, 조사를 해보면 고혈압이 한 50% 이상 있고요. 당뇨병은 한 25%, 그다음에 심장질환, 뭐 협심증 같은 것들이 한 18%, 신부전도 한 20% 가까이 있습니다. 우울증도 꽤 많아서 한 10%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이 이렇게 우울증이 있으면 본인도 모르게 만사가 귀찮아지고 숨차니까 아무것도 하기 싫고 그러면서 우울증이 되고 그러면서 더 활동하기 싫어지고 더 숨차지고 그러면서 악순환이 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우울증을 조절하시면 꽤 좋아지는 분들도 계십니다. 또 한 가지는 COPD 환자분들은, 만성폐쇄성 폐질환 환자분들은 상식적이겠지만 담배를 많이 피셔서 뭐 폐암 발생률이 높은 것도 있지만, 똑같이 담배를 피워도 만성폐쇄성 폐질환이 있는 분이 있고 없는 분이 있는데요. 담배를 오래 피우신 분 중에 만성폐쇄성 질환이 없는 환자에 비해서 있으시면 폐암 발생률이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검진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실제로 만성폐쇄성 폐질환 환자의 3분의 1 정도는요, 폐암으로 돌아가시거든요. 이 만성폐쇄성 폐질환으로 돌아가시는 게 아니고요. 그 다음에 한 3분의 1 정도는 심혈관 질환으로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심장은 괜찮은지, 혹시나 폐암은 안 생기는지 1년에 한 번 정도는 체크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이제 대부분의 만성폐쇄성 폐질환은 뭐 언론에 나온 거 폐암보다 무섭지는 않고요. 이거는 초기 폐암하고 아주 심한 만성폐쇄성 폐질환을 비교했을 때 그렇다는 거고, 대부분의 만성폐쇄성 폐질환은 경증이시기 때문에요. 미리 발견하면 뭐 충분히 예방할 수도 있고, 그리고 조기에는 치료하시면 대개는 좋아지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위험 인자는 흡연이 되기 때문에요. 담배 끊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리고 약제를 쓰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치료를 하시면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고 생존 기간도 늘릴 수 있는 질환이 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